시장 경제 발달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시기마다 개별 국가 시장은 경제 발전의 다른 단계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를 기준으로 4개의 분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소득에 대한 정의는 세계은행의 분류를 따랐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단계는 글로벌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에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중앙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거대 신흥 시장이라고 하여 빅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여 BEM으로 불려진 국가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 터키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날 브라질, 인도, 중국,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상당히 브릭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에서 이들 국가 내 시장 기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거인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릭스 국가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5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전 세계적인 수익의 성장률이 18%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들이 비록 인권, 환경 보호 및 다른 이슈로 인해 무역 파트너 국가의 정밀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에서 핵심적인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릭스 정부의 지도자는 자국 내에서 발전하는 시장 경제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논의될 경제 발전의 각 단계에서 브릭스 국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소득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국가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025달러 이하인데요. 이러한 소득 수준에 있는 국가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한된 산업화와 인구의 많은 비중이 농업과 생계 유지 수준의 농장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높은 출산율, 짧은 기대 수명이 있고, 세 번째로 보면 높은 문맹률,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데 있는 문맹, 읽고 쓸 수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많이 차지하고 있고, 외국 원조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소요가 자주 발생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는 사하라 사막 남부의 아프리카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또 아시아의 일부 국가도 이 저소득 국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3%가 2단계 경제 발전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 국가는 심각한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어 투자 및 기업 경영에 극도로 제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국가들은 저소득과 성장,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부룬디나 루안다 같은 국가들은 하나의 자연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재앙이 덮치는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어떤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였지만 정치적인 투쟁으로 인해 분열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야 시민 폭동, 소득 감소, 거주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는 불안정한 환경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그 예가 IT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는 위험한 지역으로 대부분 기업들은 이러한 국가에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소득 국가는 시장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글라데시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GNI가 약 780달러인 방글라데시는 의류 산업이 수출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류 제품의 수출은 2004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2배가 증가하였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수입 회사에는 갭, H&M, 테스코, 월마트, 자라와 같은 소매 업체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의류 제품은 방글라데시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 수출 협회 회장은 2020년도 이후에 수치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근로자들은 세계 의류 산업 종사 인력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2010년 방글라데시 가을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월 24달러에서 44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에 종사자는 대부분 여성 근로자들로 약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중국의 임금 인상, 위안화 강세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되었는데 2013년 1월에 스마트 엑스포트 가먼트사가 운영하는 다카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은 감독 및 안전 규제 강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소국들은 중저소득 국가 분류에 들어가는데요. 종종 스탄이라고 묶여서 언급되는 이 국가들은 마케터들에게 재미있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소득은 낮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붕괴의 가능성도 확실히 높은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문제 국가인가 아니면 저소득 국가 분류를 탈출할 수 있는 높은 잠재성을 보유한 매력적인 국가인가, 이러한 국가는 흥미로운 위험 수익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과감히 뛰어들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위험 감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하위 소득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엔은 최하위 저소득 국가 중 50개 국가를 최하위 개발국 리스트 데벨롭드 컨트리 LDCS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종종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저소득 국가의 상단부 국가와 중하위 및 중상위 소득 국가가 포함되는데요. 이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Developed Country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하위 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1,026달러에서 4,035달러 사이의 국가인데요. 이러한 국가의 소비 시장은 현재 급속하게 팽창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은 자국의 비교적 낮은 저렴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노동력을 전 세계의 다른 목표 시장을 공략하는 데 사용하면서 점차 경쟁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개발도상국은 완구나 섬유와 같이 표준화되고 노동 집약적인 성숙 산업에서 주요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1인당 GNI가 1,410달러에 도달한 인도는 저소득 국가에서 중하위 소득 국가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200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60주년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였는데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1990년대 시작과 더불어 인도는 경제 위기의 극심한 고통의 소용돌이에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은 높고 외환 보유고는 낮았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인도 경제를 개방하였고 급진적으로 시장 기회를 향상시켰습니다. 만모한 싱은 인도의 경제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 및 재정장관인 싱은 수년간 인도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많은 제품에서 요구되던 수입 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관세를 낮추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루피화, 인도의 화폐인 루피화를 자유화시킴으로써 계획 경제를 타파하였습니다. 인도의 재정장관은 21세기는 인도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의 언급은 매우 선견 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도는 인포시스, 마한드라 그룹, 타타, 위프로 같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 진입하는 기업들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네똥, 캐드버리, 코카콜라, 듀퐁, 에릭슨, 후지츠, IBM, 로레알, MTB, 스테이플스, 유니레버, 월마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로 속속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거대한 인구는 자동차 회사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스즈키, 현대, GM, 포드 같은 회사들은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소비에트 공화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도 지표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중하위 소득 국가들의 위험한 비즈니스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기회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GM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매출액이 2009년에 비해 41%가 증가하여 GM의 중앙아시아 시장 중 10번째로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러시아는 중상위 소득 국가인데 2013년 139위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회복은 지체되고 있으며 크렘린의 세수 증대 발굴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비즈니스 사이에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여전히 브릭스에 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중상위 소득 국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도상국 또는 산업화 진행 국가로 알려진 중상위 소득 국가는 1인당 GNI가 4,036달러에서 12,475달러로 분포한 국가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국가에서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제조업 부분으로 이동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및 이 단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국가에서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문맹률이 낮아지고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인당 GNI가 1,720달러인 브라질과 1,730달러인 러시아, 중국은 4,940달러이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6,960달러였는데요.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중상위 국가로 분류된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향상되고 있다가 원유 가격이 최고 수준을 찍은 이후에 추락하면서 경제도 함께 쇠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경쟁력이 있는 현지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러시아 최대의 낙농 기업인 팜필단 푸드 같은 기업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만연한 부패와 관료주의는 디아지오, 마스, 맥도날드, 네슬레, 셉 밀러 같은 기업에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회는 여전히 매력적인데 최근에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소비자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경제 규모, 인구, 지리적 규모 면에서 남미 최대의 국가입니다. 또한 브라질은 서반구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철광석을 비롯한 다른 원자재를 아주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국민 총소득은 매년 4%씩 성장을 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약 5천만 명의 브라질인들이 중산층에 합류하였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 같은 추세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인하여 일렉트롤룩스, 피아트, 포드, 제너럴 모터스, 네슬레, 노키아, 레이시온, 도요타, 유니레버, 월플 등이 현재 브라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브라질을 연구할 만합니다. 많은 도로에서 우마차가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반면 야채 유통 기업들은 트럭 운송 루트를 제어하기 위해 로지스틱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불안한 금융 환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많은 현지 소매업자들은 최신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재무적 통제를 위해 섬세한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초 발달된 컴퓨터 산업 덕분에 브라질에서 아웃소싱 부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세계 무역에서 브라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지리적으로 브라질은 아메리카 대륙의 일부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럽이고 중요성으로는 전 세계라고 언급을 하며 브라질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2011년 1인당 GNI가 4,940달러였던 중국은 중하위 소득 국가에 분류되는 브릭스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외국인 투자에 가장 큰 단일 투자처였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면적, 시장 잠재력에 매료된 아시아, 유럽,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 국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청과 다른 경제 특구는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시장 개혁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는 민주적인 토대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인권,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공기업 부분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의 수출 위주의 경제 개혁이 지속되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는 수백 건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항, 항구, 도로, 철도 등이 포함되는데요. 에이본, 코카콜라, 델, 포드, 제너럴 모터스, 혼다, HSBC, 모건 스탠리 은행, 맥도널드, 모토로라, P&G, 삼성, 지멘스, 도요타, 폭스바겐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성공의 기회를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1년에 브릭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013년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대통령은 더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른 브릭스 국가의 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5개 국가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아프리카 대륙에 유치하기를 표방을 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중상위 소득 국가들은 때때로 신흥 산업 경제권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NIES 국가들은 개발도상 국가들보다 산업 생산품이 많고 중공업 제품과 고기술 제품들이 수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브릭스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골드만삭스는 넥스트 11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는데요. N11 중 5개 국가는 NIES, 그래서 신흥 산업 경제권의 국가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 중저 소득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와 터키는 N11으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의 마케팅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내에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시장 기회를 개발하는 것은 가능한 사실인데요. 오늘날 나이키는 중국에서 전체 매출 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키가 중국을 20억 신발 시장이라고 언급을 할 때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하단부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바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해서 매우 못 사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들을 볼 때 장기적인 기회를 판단해 볼 때 1인당 국민 소득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1인당 국민 소득이 비록 적을지라도 이러한 국가들조차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소비 특정한 물건 또는 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 욕구는 강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이 비록 얼마나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런 국가들의 국민들 역시 충분한 소비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저개발 국가를 개별 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집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특정 지역을 개별 국가로 하는 것보다는 저개발 국가라는 하나의 큰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그 시장에 기반하여 마케팅을 진입을 할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 하나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로 묶을 경우에는 그 또한 큰 잠재 시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최초 진입자인데요. 어느 시장이든 먼저 가서 깃발을 꽂는 그러한 업체들
또는 그러한 회사들에게는 이제 그에 따르는 매우 우선권이 주어지고 우월한 지위에 위치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초 진입적 우위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기회를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현실적인 데드라인인데요. 특정 기간까지 특정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작성하고 그 작성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기회는 존재하는데 역시 장기적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항상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빨리 퇴출 전략을 나아가야 하는 건지 등들을 하나하나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개발 국가라고 하여 마케팅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저개발 국가라도 충분히 시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챕터, 다음 그 수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시스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이해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국가 분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어서 글로벌 무역 환경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